안녕하세요. AST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에즈런트 코리아 ECS 팀에서 고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보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HPC 팁 앤 트릭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PC를 사용하기 전에 준비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매일매일 시스템을 구동하시기 전에 한 번씩 체크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기를 키셔야 되겠죠. 기기를 키시고, 그 다음에 검출기를 먼저 켜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워밍업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하실 솔벤트의 양이 충분한지 양을 체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시는 용매는 모바일 베이즈, 그다음 니들 워시, 그다음 실 워시에 사용되는 모든 용액을 예, 양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을 솔벤트를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웨이스트가 생기니까 그 웨이스트 컨테이너에 지금 넘치도록 남아 있는지 그걸 체크하시고 만약에 오늘 넘치도록 남아 있는 상태라면 그걸 미리 좀 비워 주셔서 예, 불미스러운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펌프를 퍼징을 하게 되는데요. 펌프를 퍼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퍼징이 끝난 후에 컬럼에 이제 용매를 흘려서 안정화를 시키게 되죠. 이때 같이 오븐 템퍼러처도 같이 안정화 되게끔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날 준비하셨던 시료 전체에 하셨던 샘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분석하실 샘플을 예, 샘플 필터를 이용해서 2mm 바이 아래 필터레이션 해서 샘플을 담으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퀀스나 이런 걸 돌리시기 전에 지금 시스템이 압력이나 리플이나 그다음 베이스라인이 정상적으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기기를 가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에듀페이션에서 이제 가장 중요시하고 기본적인 것이 이제 컬럼인데 이 컬럼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컬럼은 HPC 컬럼은 그 용매 흐르는 방향이 그 컬럼 표면에 마킹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그 흐르는 방향을 항상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컬럼 회사에서 어,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하셔서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그 리밋이라든지 오퍼레이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컬럼 안정화는 보통 컬럼 부피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컬럼 부피의 한 20배에서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좀, 음, 용매를 흘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버퍼를 많이 사용하는 완충 용액이라고 해서 버퍼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버퍼 사용하시기 전에 버퍼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어, 물이나 유기용매를 먼저 컬럼을다가 흘려서 안정화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걸 기반으로 만든 이제 버퍼가 들어가 있는 용매를 최종적으로 컬럼에다가 흘리셔서 안정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본 컬럼을 보통 많이 좀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 컬럼을 많이 사용들 하시죠. 예, 이것도 역시 그 샘플에 대한 매트릭스를 참고를 하셔서 그본 컬럼을 좀 보호하고 싶으시면 가드 컬럼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을 어, 레커멘드 드립니다. 그다음에 컬럼을 오래 보관하실 때는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로 보관하지 마시고요. 그 컬럼 유저 가이드에 보시면 그 보관하실 때 충전해서 사용하시는 용매의 비율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써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시스템에서 떼어내서 레코멘드 하는 용매로 채워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오래 잘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컬럼에서 사용하는, 레코멘드 되는 pH, 용매에 사용하는 pH와, 그다음에 컬럼 템퍼러처, 그다음에 플로우 레이트, 이런 거 다, 유저 가이드에 맞춰서 거기 레인지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컬럼은 예, 오픈하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시 이제 컬럼을 아무리 꽉 조여도 예, 그 컬럼 충진물들이 다 미세하게 새어 나오거나 아니면 리크가 생겨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컬럼을 예, 오픈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컬럼이나 아니면 시스템에 연결되는 피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 피팅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피팅 회사들이 이제 6개를 여기 지금 추려놨는데 예, 이런 피팅 회사들은 피팅 사이즈는 다 비슷한데 여기서 보시면 그 너트 앞에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회사들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스템은 저희 HPC는 저희 에지런트 걸 사용을 하시고, 컬럼은 워터스 컬럼을 사용하실 경우, 이럴 경우에는 워터스 컬럼은 워터스 회사에서는 이 피팅이 자기네들 피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워터스 컬럼에는 맞겠죠. 근데 저희 회사는 이 에즐런트는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스와질락 제품을 공급을 해드려서 요 스와질락 제품에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워터스 컬럼을 저희 시스템에 다시게 되면 스와질락 제품을 다시게 되니까 요 앞에 튀어나오는 게 워터스보다 0.04인치 정도 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이런 형태의 구조로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분석하실 때 요 안에 요만큼의 데드 볼륨이 생겨서 픽이 브로드해지거나 아니면 리크가 발생해서 사용하실 때 문제가 생기십니다. 그래서 요 각 회사들마다 그 컬럼을 연결할 때 이 피팅 사이즈들을 다 좀 알고 계시면 이런 리크나 이런 피크가 브로딩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즐런트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한 방에 해결하는 소모품이 하나가 개발이 돼서 나왔는데요. 이게 A라인 피팅입니다. A라인 피팅. A라인 피팅은 이 부분이 핸드 타이트로 예, 조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 타이트로 조이고 여기 보면 걸쇠가 하나가 있죠. 이 걸쇠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걸게 주게 되면 시스템을 1300바까지 견디는 이 피팅입니다. 보통 우리가 핸드 타이트로 사용하시는 피크 튜빙으로 사용하시는 너트, 플라스틱 너트는 한번 조이시게 되면 200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00바 이상이 되는 시스템에서는 이게 거기서 리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잘 사용 못 하시겠죠. 그래서 이 피팅을 사용하시게 되면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어떤 회사 컬럼이 오든 간에 모두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여기 앞에 그 패럴이 있는 부분이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유격이 예, 어떤 회사의 컬럼이든 다 대응하게끔 유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예, 아주 잘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A라인 피팅을 사용하시게 되면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다른 회사 혹은 디멘전이 다른 그런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예, A라인 피팅을 사용하시면 예,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에즐런트에서 공급해드리는 이런 피팅에는 이런 색깔 띠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색깔 띠는 그 이 튜빙의 내경을 의미하고요. 그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게 레드 0.12, 그다음에 그린 0.17 사이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주의사항은 그 HPLC 자기 본인이 사용하시는 HPLC의 튜빙은 한 사이즈로 다 펌프에서부터 디텍터까지 다 연결하시는 거를 기본 사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빨간 거를 0.12짜리 빨간 거를 사용하셨으면 빨간 거로 다 세팅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0.17짜리면 0.17짜리를 다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뭐 펌프에서부터 컬럼까지는 0.17로 사용하시고 컬럼 끝단에서 디텍터까지 0.11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반대 같은 경우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 펌프에서부터 컬럼까지는 내경이 작은 0.12를 사용하고 컬럼 끝단에서 디텍터로 나갈 때는 갑자기 넓어진 0.17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피크가 브로딩해지거나 뭉쳐서 나오거나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 가급적이면 피팅의 사이즈는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페이지. 이 모바일 페이지는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데 대부분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좀 바쁘시다 보니까 몇 가지 과정들을 막 스킵하시고 사용하시거나 막 그런 경우를 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에 있는 거를 가급적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뭐 당연한 말이지만 HPC 그레이드보다 동등하거나 그 높은 그레이드를 사용하셔야 될 거. 그다음에 채널 A는 기본적으로 아쿠아 계통의 모바일 페이지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병 색깔을 보면 투명색이 있고 예, 갈색 병이 있죠. 엠버. 엠버 병에는 빛을 받으면 박테리아가 발생되는 용매라든지 아니면 폴리머 그러니까 중합이 돼버리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 용매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빛을 좀 차단해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요 갈색병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물이나 ACN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솔벤트, 아쿠아 계통 솔벤트는 매일매일 프레시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솔벤트를 필터레이션을 사용하시기 전에 필터레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필터는 한 0.2 마이크로 정도 되는 필터를 사용하셔서 보통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모바일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예, 두 가지 이상 사용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잘 섞여야 되겠죠. 미시빌리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상관관계 좀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용맥 바틀 안에는 그 솔벤트 있는 필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막히지 않도록 음, 어, 이런 필터레이션을 좀 잘 하시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최소 일주일 정도 사용하셨으면 일주일 정도에서 한 번씩 새롭게 프레시한 용매로 바꿔주시거나 이런 거를 하시게 되면 그 필터레이션이 막히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샘플 준비하시는 거는 뭐 저보다는 선생님들이 더 경험들 많으시고 잘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주로 모바일 페이지에 샘플이 녹지 않거나 아니면 모바일 페이지보다 솔벤트가 조금 더 약한 거를 사용해서 뭐 샘플을 녹인다거나 이러면은 잘 녹이지 않으니까 이런 건 좀 가급적으로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샘플 준비하시는 양은 가장 최소한 양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샘플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샘플 2mm 바이아를 넣으시기 전에 반드시 예, 샘플 필터를 통해서 이런 시린지 필터를 통해서 예, 샘플을 반드시 필터레이션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안 그러시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처럼 예, 이런 식으로 픽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징을 좀 자주 여쭤보시는데, 퍼징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작업은 아니고, 결국은 퍼징은 전날 사용하셨던 그 HPLC를 이제 천천히 깨우는 작업 중에 첫 번째 단계죠. 전에 사용하셨던 라인에 이제 용매가 약간이라도 이제 휘발이 되면서 안에 공기가 차 있는 거를 좀 빼주시는 작업인데요. 예전에 또 뭐 책자나 이런 데 보면은 다 분당 3ml로 흘리게끔 퍼징을 하게끔 써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분당 5ml씩 흘립니다. 예, 퍼지 밸브를 열고 근데 각각 채널 각각 100%씩 하십시오. 어떠신 분들은 여기 뭐 50대 50, 80대 20 아니면 그 메소드에 사용하시는 첫 번째 조건으로 그냥 OML로만 바꾸시고 퍼징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퍼징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퍼징 하실 때는 각각 채널을 100%씩
예, 5분씩, 최소 5분씩 하셔서 퍼징을 하시는 걸 권고사항을 드리고요. 퍼징이, 하실 때는, 물론 지금 그냥 대략 5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퍼즈밸브에 보시면 웨이스 라인이 투명 라인으로 되어 있죠. 그 투명 라인에서 버블이 안 생길 때까지, 안 나갈 때까지 보통 흘리시는 거를 기본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분이 지나도 거기서 버블이 나온다고 하면 더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은 최소 5분, 그리고 퍼즈밸브의 웨이스트 라인 쪽에서 버블이 안 나갈 때까지라고 기억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퍼징이 끝나고 퍼즈 밸브를 잠그시게 되면 이 용매가 컬럼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안정화가 되는, 점차적으로 이제 안정화 될 텐데요. 그때 이제 안정화될 때 보셔야 될 게 압력, 그다음에 리플, 그다음 그 디텍터의 시그널, 베이스라인, 예, 이런 거 세 가지를 보시는데요. 예, 그 세 가지가 다 안정화될 때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이제 리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리플은 펌프가 이제 아날로그 형태로 이제 피스톤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하면서 생기는 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압력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어차피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리는 폭을 평균으로 100분율로 나타내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소프트웨어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요 인스트루먼트 스테이터스 창 펌프의 오른쪽 상단 부분에 여기 박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게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리플 값이 나와요. 퍼센트로. 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미만으로 나오면 예, 정상으로 봅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로 엣지 패시를 사용하면서 우리 생기는 그런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HPLC 파라미터에서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 번씩 볼까요? 자, 압력이 얼마 정도 안정적으로 가는지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노이즈, 여기 베이스라인 노이즈는 디텍터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리텐션 타임이 정확한지, 그 다음에 에어리어 면적값이 제한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피크 높이 값도 마찬가지로 제한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피크 모양이 샤프하고 가우시안 곡선을 그리는지, 그 다음에 감도가 어떻게 되는지, 요 용어들로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원인이 뭐고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력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제로 압축해 볼 수가 있어요. 압력이 너무 기준 이상보다 높이 걸리는 경우, 그다음에 압력이 낮게 걸리는 경우, 그다음에 압력이 안정하지 못하고 위아래로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경우, 여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력이 높이 걸리는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어디가 막혔겠죠. 가장 먼저 선생님들이 많이 의심하시는 곳이 바로 컬럼입니다. 예, 컬럼을 사용하시다 보면 오늘 이제 연수가 되게 되면 이제 컬럼들이 점차 이제 처음에 이제 컬럼을 개봉하고 나서 안정화했던 그 압력보다는 천천히 좀씩 압력이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이제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컬럼의 수명이 다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런 컬럼, 쪽이 보통 오염이 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압력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퍼지 밸브 안에 이제 저희는 필터가 하나 있죠.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직접 꺼내셔서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예, 프리 정도는 교체하실 정도의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릿이 꺼내지 않고 이제 이것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아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100% 물로 퍼지 밸브를 열고 나서 분당 5ml을 흘렸을 때 시스템이 10바 이상 되면 프릿이 막힌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준은 옛날 1200 시리즈 LC 같은 경우에는 퍼지 밸브를 열게 되면 예,
이게 제로 근처로 압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10바고요. 요즘 1260 같은 경우는 펌프 성능이 좀 약간 좋아졌어요. 그래서 퍼지 밸브를 여시게 되면 제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시스템 앞 한 10바에서 한 20바 정도 걸리는, 평균 그 정도 걸리는 거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거 플러스 10바 정도 더 걸리면, 프릿이 막힌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로 체킹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캐필러리, 아까 그 색깔이 띠가 되어 있는 그런 튜빙들, 부분적으로 막혔는지, 그 다음에 오토 샘플의 리드 쉿이 막혔는지, 그 다음에 오토 샘플러의 로터 실 쪽이 뭐 염에 의해서 막혔는지, 뭐 그렇게 막혀 있으면 보통 시스템 앞이 올라가게 되겠죠. 보통 어디가 막혀서 올라가는 겁니다, 보통. 자, 이번에는 압력이 기준 이상으로 떨어지는 경우. 반대로 이거는 어딘가 리크가 나서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 리크가 나서 이제 압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음, 요 같은 경우에는 리크가 나면서 압력이 같이 떨어지는 증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두 개 동시에. 예. 그다음에 이제 솔벤트 바틀 안에 보면 솔벤트 아까 글래스 필터가 있는데 그 글래스 필터가 좀 막혔을 경우에 용매가 잘 빨려 올라가지 않으니까 컬럼 안으로 들어간 용매가 기준 이상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라인의 리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실수들 안 하시는데 내가 분명히 메소드에 A하고 B 채널을 사용해서 메소드를 돌렸는데 이후 전에 제가 사용하기 전에 뭐 다른 분이 뭐 A하고 B 채널에 다른 용매 내가 사용하는 지금 메소드인 다른 용매를 거기 채우는 걸 모르고 그냥 돌리셨을 경우 그러면 이게 솔벤트가 내 메소드에 맞지 않는 솔벤트다 보니까 압력이 이상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레이트 이런 것들도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는 인넷 밸브, 아웃렛 밸브, 그냥 퍼지 밸브가 아예 디펙트 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압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쿼터널 펌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용매를 네 가지를 비율을 섞어주는 MCGV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멀티 채널 그레디언트 밸브라고 해서 그 프로포셔널 밸브예요. 비율 밸브인데 그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섞어주게 되면 압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간혹가다 컬럼이 그 안에 있는 충진물이 그 스테빌 본딩되는 부분이 이제 좀 오래 사용하셔서 많이 약해졌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압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압력이 위아래로 많이 흔들릴 경우 안정화하지 못하고 이럴 경우에는 주로 제일 의심해서 보셔야 될 게, 솔벤트 필터, 인넷 필터, 글래스 필터 안에가 막혔는지, 그 다음에 보통 솔벤트를 준비하실 때 디게싱을 안 하셨다거나, 특히 물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 많이 생기는 용매이다 보니까 반드시 HPC에서 걸고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디게싱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디게싱은 그 소니케이터에서 디게스 모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다르게 뭐 소니케이터에서 소닉 모드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소니케이터에 디게스 모드로 해주세요. 그다음에 펌프 내부에 피스톤이 두 개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요 피스톤이 좀 서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용매가 새지 않도록 해주는 펌프 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기준 이상 사용이 되면 실이 갈리게 돼요. 그러면 실이 갈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이 갈리니까 그 내경이 점점 넓어지겠죠. 넓어지면 미세한 리크가 발생합니다. 그런 리크가 발생할 때도 압력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렛 볼 밸브, 액티브 인렛 밸브가 망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압력이 이상해지게 되겠죠.
결국은 이런 압력이 이상해진, 위아래로 많이 언스테이블해지는 거는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보통 펌프 내부에 에어가 차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을 빼주시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자, 오토 샘플러는 펌프에 이어서 가장 많이 이제 메인터넌스를 하시는 부분의 모듈인데, 보통 오토 샘플러 트러블 슈팅은, 보통 압력, 예, 보통 평상시에는 오토 샘플러가 메인 패스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요 메인 패스라고 하는 거는 평상시에 이제 용매, 펌프에서 오토 샘플러로 용매가 들어가게 되면, 용매가, 어, 로터 밸브에 있는 로터 C를 통해서, 그 다음에 리터닝 디바이스, 그 다음에 샘플 루프, 니들 쉿 해서 컬럼 쪽으로 들어가는 요 플로우 패스가 메인 패스고요. 바이 패스라고 하는 거는 샘플을 로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메인 패스에서는 계속 니들하고 니들 쉿의 용매가 흐르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샘플을 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펌프에서 오는 용매를 바로 컬럼 쪽으로 다이렉트로 보내고 샘플 니들하고 니들시스는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바이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메인 패스하고 바이패스 사이에 작동을 하면서 약 프레셔 드롭이 3에서 한 5바 정도 떨어지게 되는 게 정상인데 요게 기준 이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거나 그러면 그 메인 패스 바이패스 그 중간에 어딘가 플로 패스에 어딘가 막혀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니드라고 니드CC 저희 서비스 경험상 제일 많이 막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에질런트 컨서머블 정품 컨서머블을 사용을 해 주십시오. 바이알이나 바이알 캡 이런 것 등을 정품을 사용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재현성 문제. 재현성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피크 면적값하고 피크 높이 값이 문제가 생기면 오토 샘플러 쪽에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피크 면적값이 이상해지고 리텐션 타임도 같이 재현성이 없다고 하면 이건 오토 샘플러보다는 펌프 쪽에 이상이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어, 나눠서 트러블 슈팅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크 에어리어 값이 이제 제한성이 없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토 샘플러가 아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토 샘플러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보통 로터 실, 그 다음에 미터링 디바이스에 있는 실, 그 다음에 니들 이게 부분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인 거는 펌프에서 이제 플로우 레이시 불분명해진 거, 언스테이블한 상태가 됐을 때는 리텐션 타임까지도 제한성이 없게 되겠죠. 이런 것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디텍터가 아까 평형 시간을 충분하게 갖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도 면적 제한성 값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소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리텐션 타임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리텐션 타임이 기준 이상으로 더 빨리 나오는 경우 아니면 예, 정상적인 범위에서부터 좀 약간 벌어져서 들쑥날쑥하게 나오는 경우 아니면 뒤로 밀리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각 그 세 부분을 원인하고 이런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텐션 타임이 좀 앞으로 당겨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컬럼에는 캐패시티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인젝션 할 수 있는 캐패시티가 있는데 그 캐패시티가 기준 이상으로 너무 인젝션 양을 많이 하셔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지만 지금 두 가지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컬럼의 그 충진물들이 손상됐을 경우 음, 예를 들어 pH 2에서 8 정도 사용해야 되는데 모바일 페이지를 뭐 pH
이 범위 밖에서 사용하시는 모바일 페이지를 사용하셨다면은 그 고정상에 있는 그 스테이블 번드가 약해지겠죠. 아니면 끊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예, 전체적인 픽에 대한 모양도 좀 이상해지지만 리텐션 타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신이 사용하는 모바일 페이지의 pH 같은 경우에는 어, 반드시 사용하는 적정 범위에 사용할 수 있는 컬럼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솔벤트가 컴포지션이 좀 불분명할 때 다른 컴포지션일 경우 이거는 주로 이제 하드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용매를 섞어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가 생기면 용매 조성이 달라지게 되니까 실제로 PC에서는 예를 들어 60대 40으로 섞어주라고 명령을 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섞지를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저희들한테 서비스를 받으셔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리텐션 타임이 뒤쪽으로 밀리는 경우 이런 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페이지 컴포지션이 달라질 경우 이것도 이렇게 뒤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리텐션 타임이 앞으로 당겨지거나 뒤로 밀려나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빨리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압력이 좀 막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좀 이렇게 바닷물이 홍해 갈라지듯이 이렇게 쭉 갈라지는 그런 벌어지는 리텐션 타임이 그렇게 벌어지는 증상이 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컬러 오븐 템퍼러처가 안정하지 못하고 오븐 템퍼러처가 들쑥날쑥할 때 이런 게 어떤 경우냐면 요즘에는 이제 각 실험실이 이제 항원 학습 시설이 잘 되어 있지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실험들도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희 나라는 또 사계절이 또 나눠져 뚜렷하고요. 그러니까 봄에 뭐 측정했던 상온, 뭐 여름에 측정했던 상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RT가 변할 수가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환경을 좀 개선을 해주시면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완충용액의 그 캐패시티가 불충분했을 경우 보통은 뭐 한 20m몰 이상으로 그 버퍼 컨센트레이션을 20m몰 이상으로 쓰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요걸 뭐 기준 이하로 시스템 오염될까봐 기준 이하로 뭐 사용을 하셨다거나 이럴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모바일 페이지가 섞여지는 게 믹싱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페이지가 내가 A하고 B 용매를 HPC에서 사용하고 싶은데 이게 잘 섞일까 안 섞일까 그 보시는 미시빌리 테이블이 있는데요.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모바일 페이지가 안 섞인다 그러면 다른 용매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이게 믹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전문적인 저희 엔지니어들을 에다가 서비스를 받으셔서 이게 진짜로 잘 섞이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컬럼 안정화를 충분히 안 했을 경우 보통 아까 컬럼 안정화를 컬럼 부피의 10에서 한 20배 정도 뭐 10에서 한 15배 정도 이렇게 하라고 안정화하는 시간을 하라고 하는데 보통 저는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컬럼 프로 1ml를 기준으로 해서 요 컬럼 부피 20배에서 30배 정도 뭐 하라고 하는데 보통 컬럼 부피를 대부분 부피를 구해보면 거진 약 1ml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컬럼 프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나오죠? 그거에 20에서 30배니까 20분에서 30분 정도 안정화 시킨다는 시간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컬럼 안정화하는 시간은 충분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이것도 마찬가지 그레디언트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이 그레디언트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솔벤트 컴포지션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랑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레디언트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 엔지니어들 한테 여쭤보셔서 그 테스트하는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직접 하실 수는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온 페어링 시약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이온 페어링 시약 같은 경우도 보통은 그 체인이 너무 긴 거, 롱 체인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RT가 좀 벌어지는.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이면 짧은 숏 알킬 체인으로 되어 있는 이온 페어링 시약을 쓰는 것을 레커멘드를 합니다. 예, 권고사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컬럼은 컨테미네이션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시고요. 그 정도만 하시면 요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이어서 리텐션 타임에 문제가 생겨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 모바일 패스 컴포지션 프로블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두 개가 믹싱하는 그 비율대로 믹싱이 제대로 못 해주는 거죠. 하드웨어 쪽에서. 그 다음에 액티브 인넷 밸브, 아웃렛 볼 밸브가 망가졌거나, 그 다음 플로우 레이시, 뭐 나는 실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1ml로 흐르게끔 메소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하드웨어적으로 진짜 실제로 1ml를 흐르지 못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리텐션 타임의 문제가 발생을 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븐 템퍼러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험실 환경적인 부분, 뭐 지금까지 제가 경험상 그 컬럼 오븐이 하드적으로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온도 컨트롤이 막 이상하게 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대부분 실험 외적인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경우는 봤지만, 예, 그런 거, 좀 개선을 하시면, 리턴션 타임에, 그런 문제는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니어리티 문제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든 분들이 HPC를 사용하시는 주 목적이 검량을 하셔야 되니까 정량하셔야 되잖아요. 이 정량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음, R 스퀘어 값이 1 근처에 나오지 않, 뭐 들쑥날쑥 낮게 나온다. 그러면 가장 제 서비스 경험상 한 8, 90%는 오토 샘플러가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처럼 로터씰, 그다음에 미터링 디바이스는 실이, 그다음에 니들십 이런 것들이 막혔을 경우,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살짝 막혔을 경우, 그다음에 리니어리티가 또 문제되는 게 디텍터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디텍터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샘플의 농도하고 샘플의 주입량 때문에 이게 디텍터에서 디텍팅하는 그 맥시멈을 넘어서 버린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전문용어로 세츄레이션 된다고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세츄레이션을 발생을 야기시킨 거죠. 그런 경우라면 농도를 더 낮은 농도로 음, 개선을 하셔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베이스라인 노이즈. 선생님들 대부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높아심의 말씀드리면 노이즈하고요. 여기 보시는 노이즈랑 드리프트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접수를 하실 때 저희 시스템이 노이즈가 너무 심해요 라고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막상 가보면 어떤 문제냐면 베이스라인이 막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거는 노이즈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드리프트가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노이즈는 쇼텀이에요. 이렇게 짧은 구간을 볼 때의 베이스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드리프트는 롱텀입니다. 그래서 노이즈는 보통 1분 미만, 드리프트는 60분 미만. 예. 그래서 요 더 자세한 내용은 ASTM 규정에 보면 요거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노이즈랑 드리프트는 같은 개념인데
보시는 그 시간이 하나가 쇼텀, 하나가 롱텀이라는 거. 예. 뭐 요런 거죠. 뭐 요렇게 베이스라인이 막 불안정하게 나온다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평행을 이루면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막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거죠. 예. 요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 베이스라인은 안 흔들리는데 예, 위로 치솟아 올라가고 있죠. 예.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거는 예, 드리프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원인은 보통 셀이 오염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모바일 페이지를 너무 오래 사용하신 걸 계속 사용하신다거나 그다음에 가장 많은 램프가 예, 사용 시간을 거의 넘어섰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RID 검출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템퍼러처 이펙트라고 해서 컬럼 오븐에 있는 온도와 셀에 있는 온도랑 거의 같거나 셀 온도를 약간 높은 형태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컬럼 오븐은 40도로 세팅하고 셀 온도를 35도로 세팅하면 온도 차이가 쿨링이 되는 거잖아요. 디텍터로 들어가게 되면. 이럴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디텍터 내부에 에어 버블이 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고요.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튀어요. 예, 시그널들이. 규칙적으로. 이러면 뭐셀 안에 버블이 하나 껴있는 겁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 충분히 빼주셔야 돼요. 빠질 때까지 방법이 없습니다. 빠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센시티비티 문제.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검출기 쪽에 문제 많겠죠. 램프가 이제 사용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거나, 그다음에 디텍터 셀이 오염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솔벤트 그 흡수율이 너무 높은 흡광치가 너무 높은 솔벤트를 사용하셨다거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감도 문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텍터 트러블 슈팅은 뭐 크게 다른 모듈에 비해서는 그렇지 적이지는 않는데 가급적이면 요거 이런 것들 좀 확인해 주시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램프는 충분히 켜고 사용하신 거 30분 이상. 그다음에 플로우셀은 항상 깨끗하게 분석하시고 나면 항상 예, 클린 용매를 항상 이렇게 뭐 1시간이라도 이렇게 좀 흘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보시면 예, 예, 온사이트 가서 뭐 강의를 해보면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그렇게 크게 트러블 슈팅이 일어나는 모듈은 아닙니다. 네. 램프 사용시간 장 체크하셔서 예, 그 사용시간에 맞게 교체만 해주시면 그렇게 예, 그렇게 어려운 그런 모듈은 아닙니다. 자, 트러블 슈팅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뭐, 요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좀 미연에 방지를 하게 되면, 예, 계속 같은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그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는 좀 스트레스를 좀 덜 주게끔 되겠죠. 예, 요런 거 좀 잘 확인하셔서, 예,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드렸던 내용은 거의 다 드렸고요. 잠깐 정보 차원에서 뭐 몇 가지 설명드리겠는데, 저는 웨지런트 웹사이트에 보시면 좀 많이, 모든 정보들을 좀 많이 좀 얻으실 수 있어요. 뭐, 어플리케이션이란, 내가 분석하는 물질, 뭐, 웨지런트 장비를 어떻게 분석하셨다거나, 이런 어플리케이션 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신제품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웨지런트 웹사이트에 가셔서, 예, 이런 것들을 좀 얻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서비스 접수를 하신다거나 이러실 때 좀 뭐 잘 하고 계신데 좀 몇 가지 높아심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단순한 증상만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지 마시고요. 그 소프트웨어 보시면 로그북이 있어요. 그 에러가 나면 그 에러 나는 시점에 왜 에러가 났는지 그 원인이 딱 등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캡처해서 저희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카카오톡 서비스 지금 시행되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좀 빠르게 판단을 해서 좀 그 해결을 좀 빨리 해드릴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 이제 상담하시는 상담분이 이제 뭐 기기 시리얼 넘버나 아니면 지금 각 모델에 대한 펌웨어 버전 같은 것들 여쭤보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보시면 자, 인포메이션이라는 요 아이콘이 있는데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음, 그, 모듈에 대한 펌웨어 버전하고 기기 시리얼 넘버 다 나오니까 그거 출력해서 혹은 사진으로 해서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예, 음,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정규 워크숍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곧 좀 정상화되면 좀 호전이 될 거라고 저희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에즈런트 유니버시티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좀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 좀 초빙을 해서 강의실 강좌를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시작했던 온라인 강사 주도 강좌라고 해서 VIRT에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강사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드리고요. 예, 질문도 받고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 이러닝 과정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저희 강사들이 미리 요 강의 내용을 미리 녹화를 했다가 그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그거를 선생님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강의를 듣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VRT하고는 좀 차별화됩니다. 그다음에 LPS라고 해서 저희 에즈런트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 맞게끔 좀 강의 내용을 좀 수정해서 최적화돼서 우리는 이 부분이 좀 모자르니까 그 부분만 좀 집중을 해서 혹은 아니면 지금 신입사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신입사원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너무 좀 딱 그 거기에 맞춰서 좀 교육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좀 몇 년 전부터 좀 많이 어, 저희들한테 나오고 있어서 그 상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LPS입니다. Learning and Performance Solution. 예, 이런 서비스도 하니까 한번 관심을 갖다 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2021년도 이 정규 워크숍 캘린더가 요 QR 코드나 아니면 요 지금 나와 있는 요 링크로 가시게 되면 다운로드 보실 수 있으니까 그 하반기에 혹시나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호전이 되면 예, 강좌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정보를 좀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즈런트 유니버시티에서 크게 HPLC에 대한 강좌가 총 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강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VRT, VIRT, 그다음에 LPS 여러 가지 강좌들 상품들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선생님들한테 찾아갈 수 있도록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동안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지금 사태도 많이들 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이런데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즐런트 2021 에즐런트 유니버시티 트레이닝 심포지엄의 HPLC 과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실 의문이 있으시면 Q&A 창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설문이 나가고 있는데요. 총 4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설문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영상을 녹화하신 이보연 부장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Q&A 창에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솔벤트 바틀 내에 글래스 필터가 자주 파손이 됩니다. 대안이나 예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드렸던 에즈런트 코리아의 이보현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한 온사이트 세미나나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한 10군데 중에서 한 8군데는 이 글래스 필터가 좀 많이 깨져 있는 거 저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까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예방법은 필터레이션 하실 때, 필터레이션 하시고, 용매를 글래스 안에 넣으실 때, 튜빙을 좀 많이 이렇게 터프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좀 조심스럽게 담그시는 걸 좀 권고사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글래스 필터 말고 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글래스 필터보다는 조금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대체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한 방법으로 예, 제안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컬럼 클리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들 저한테 어,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가장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드리면 각각 회사들마다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일단은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가이드라인을 그냥 보통 따르시고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LC는 이제 버퍼를 사용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 두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버퍼를 사용한 시스템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컬럼을 사용하고 나서 그 버퍼가 컬럼 안에도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컬럼 안에 있는 버퍼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100% 순수한 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흘리신 후에 그다음에 유기용매 이때 사용하시는 유기용매는 ACM보다는 메탄올이 더 효율적입니다. 예. 그래서 메탄올을 흘리실 때는 충분히 선생님들이 이제 클리닝 하고 싶으실 정도 충분히 하시면 되는데 보통 제가 레코멘드 해드리는 시간은 오버나잇이 가장 좋고 예. 만약에 퇴근하시기 전에 이 과정을 하신 다음에 다음날 오셔서 끄시는 예. 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주 포인트는 각각 섞어서 하시는 게 안 좋고요. 각각 100%씩 흘리셔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퍼지 밸브 안에 프리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분해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거는 프릿이 이상이 있는지 분해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 보통 프릿이라고 하면은 그 퍼즐 안에 있는 그 필터를 말하는데요. 그 필터가 막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교체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빼셔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빼시기 전에 한번 하셔야 될 작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그러니까 버퍼가 섞여있지 않은 100% 순수한 물로 퍼지 밸브를 여시고 100% 물로 분당 5ml를 흘렸을 때 그때 걸리는 압력을 체킹하시면 됩니다. 보통 1100, 1200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전에 나왔던 모델은 퍼지 밸브를 여시면 거의 제로로 시스템 압력이 제로로 떨어졌었죠. 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10바 정도 이상 걸리면 프릿이 막힌 겁니다. 근데 요즘 시스템은 1260 같은 시스템은 예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보다는 그 펌프 힘이 약간 좋아졌어요. 그래서 퍼지 밸브를 열게 되면 제로로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 내가 퍼지 밸브를 열면 12바 정도 걸렸다? 그러면 100% 물로 OM을 흘렸을 때 거기에 10바 더해서 한 20바 이상 압력이 걸리면 그 프릿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직접 빼셔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전반부를 못 봤는데 추가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 버추얼 심포지엄 사이트가 6월 30일까지 이제 접속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세션들은 오늘 이 HPLC 과정뿐만 아니라 지난 모든 세션들을 이제 다시 보기로 6월 30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HPLC 1100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HPLC 와싱 과정 중에 셀이 막혔을 경우 어떻게 워싱을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막혔으면 그때 걸리는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은 먼저 해 보셔야 되는데, 완전히 막혔다고 하면은 그 1100 시리즈면은 400바 시스템인데요. 그 400바가 넘어가서 셧다운이 되는지, 만약에 셧다운이 안 되고 그 밑에 압력이 형성이 되면은 완전히 막혔다기보다는 셀이 좀 약간 부분적으로 막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적으로 막혔을 때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셀이 막혔으니까 보통 그 염에 의해서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얘를 그 셀에 보면은 들어가는 단이 있고 나오는 단이 있죠. 튜빙 연결하는. 예,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펌프에서 오는 라인을 아웃란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셀의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을 웨이스로 연결하셔서 그 역으로 이제 흘리시는 건데요. 이때 사용하시는 용매는 THF, 테트라 하이드로 퓨란을 100% 바틀에 넣으셔가지고요. 천천히요. 최소 0.2나 0.4 정도로, 예, 역으로 흘리셔서, 예, 뚫릴 때까지 밤새도록 부세요. 일단.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서비스 경험상 한 10번 중에 5번은 뚫립니다. 이렇게 해서, 뚫어서 압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예, 계속 분석하시는 용매로 안정화시키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예, 예, 고민하지 마시고 교체하십시오. 예. 네, 다음 질문은요. 그레디언트로 분석해서 피크가 뛰는 시점에서 용매 비율을 찾고 그 비율대로 고정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피크가 안 뜨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라는 이 질문이에요. 그레디언트로 분석을 해서 피크가 뜨는 시점에 용매 비율을 찾고, 보통은 이 앞부분 질문 내용을 보면 보통 온라인 플로창에 그 UV 시그널하고 보통 프레셔 시그널 같이 놔 두시죠. 예. 그때 그 실시간으로 압력이 그레디언트를 주셨다고 하면 보통 요즘 역상 분석하실 때 분석 초기에는 좀 극성이 강한 용매, 저기 물이겠죠. 물이나 버퍼가 들어가 있는 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 압력이 높이 걸렸다가, 분석 중 이후반부터는, 예, 그 물 비율을 줄이고 유경매 비율을 많이 흘리면 그때는 압력이 떨어지면서 컬럼 안에 있는 성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는 형태겠죠.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앉아서 보셔가지고 그때 비율이, 그 펌프 모듈에 보면 바틀 그림 있는 그 밑에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직접 실제로 계속 앉으셔서 보셔야 되지, 그걸 어떻게 저장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피크 나오는 비율을. 그 다음에 그 비율대로 고정해 보려고 하는데 픽이 안 뜨게 되는 이유는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역상 분석 방법의 원리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역상 분석 방법은 내가 분석하는 물질이 어떤 극성을 갖게 되죠. 용매에 녹이게 되면 뭐 플러스 차지를 갖든 마이너스 차지를 갖든 그런 이온화된 형태로 되는데, 얘를 비극성 컬럼에다가 인젝션 하면은 얘가 그 성분들이 머물까요? 안 머물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일단 머물러야 뭘 분리를 하든가 피크 모양대로 만들든가 하죠.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을 하려면 음, 사용하신 용매 중에 극성인 용매를 활용을 해서 약간 컬럼을 극성화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분석 방법을 보면 분석 초기에는 극성이 강한 물을 비율을 많이 흘려주게 되면 비극성인 컬럼 안에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그런 물의 그 이온화한 형태가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약간 컬럼이 극성화되어 있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물질을 인젝션을 하게 되면 그 성분하고 내가 분석하는 물질이 폴라리스를 갖고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 이온들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상호 인터랙션 때문에 컬럼 안에 머물게 되죠. 그 다음에 중작 중 이후반부터는 물 비율을 줄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H 플러스 OH가 많이 있다가 그게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분석 같은 그 물질들이 예, 그 서로 인터랙션 했던 게 없어져 버리니까 컬럼 안에 머물지 못하고 뒤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때 어떤 픽은 폴라리티가 막 강할 거고 어떤 픽은 폴라리티가 약할 거고 예, 서로 폴라리티가 다 다른데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겠죠. 예.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실제로는 웬만하면 그 요격매 100% 집어넣었을 때는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이론적이라면 예, 모든 픽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그 물질은 예, 좀 너무 흡착성이 강하거나 이런 물질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버추얼 심포지엄 사이트에 보시면 이제 하단 메뉴에 소프트웨어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둘러보시면 저희 에즈런트 크로마토그래피나 질량 분석기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질문도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 스페셜리스트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설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소니케이션 기기 외에 디게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예전 방법인데 요즘은 사용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헬륨으로 그 왜 그 어항집에 가면 이렇게 뽀글뽀글 나오게 하는 그 이렇게 똥돌 같은 게 있어요. 예, 그거를 그 헬륨에 연결해가지고요. 그 바틀 안에다가 두시면 헬륨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헬륨 스파진이라고 해서 그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예, 10년 이상 된 테크놀로지고요. 별로 효과자가 없고요. 소니케이터로 하시는 게 아니라 소니케이터의 디게싱 모드로 하시는 겁니다. 네, 잘못을 알고 계신데요. 소니케이션의 소닉 모드로 하시면 그 분자 구조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용매가 변질이 돼요. 그래서 그 소니케이터의 디게싱 모드로 하는 방법을 가장 저희가 요즘에는 레커멘드 해드리고요. 이 외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헬륨으로 예, 퍼징을 하는 방법, 실시간으로요. 그런 방법을 사용을 예전에 했었는데 이게 소니케이터의 디게싱 한 것보다는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방법은 예, 있습니다. 그거 하나 방법 생각나네요. 예. 에즈런트닷컴에서는 라이브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고요. 혹시 에즈런트에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 상담도 이용해 보시면 보다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일단 드렸는데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네, 이제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2021 에즈런트 유니버시티 버추얼 트레이닝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